일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야 돼요. 20년 뒤 미래를 2년 뒤에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일본이요, 장기 30년 동안 침체를 겪으면서도 생존했던 비결이 뭐예요? 해외 자산에다가 배팅을 한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 일본 애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금리 올리면 지금 어떻게 될까 싶어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방향성은 로컬에서 글로벌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그다음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고. 한국 부동산도 결국 일본하고 뭐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차이죠. 아마 20년 뒤에는 일본 따라가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나 삶은 뭐예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캔 피셔라고 미국의 진짜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필립 피셔 아들이거든요. 그분 책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감명 깊은 게 뭐냐면은 30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개월이 얼마예요? 2년 6개월 정도? 네. 그거는 확률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거지. 지금 인구가 올해 내국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2021년부터 줄었으니까 이제 4년째, 5년째 주는 건가요? 근데 인구가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값이 무조건 빠져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가구 수가 더 중요할 수도 네. 있는데 물론 이제 인구가 많아야 뭐 물건도 많이 사고 경제도 이제 튼실해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지금 2042년부터 주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었잖아요. 네. 그 수도권 자꾸 인구 유입이 돼. 네. 지방은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 일본처럼 갈 것 같고, 근데 수도권은 한 20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중요하긴 하죠. 프랑스 사회학자 꽁트는 인구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결국 인구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치 지옥의 묵시록처럼 이미 이 예정된 모든 것을 예정된 시나리오로 보고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은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을 아니면 유망한 것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방기해 버리는 그 자포 자기 민족도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 일본 얘기하는 사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저는 지식인들을 옆에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성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못되게 보면은 막 끝장난 것처럼 너무 인상만 찌푸리고 다녀요. 그 왜 살아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부정적인 견해일수록 우울한 얘기일수록 논리가 치밀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성인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경제 유튜브 한번 봐봐요. 좋은 얘기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끝장났대. 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그러면서 또 딴 데 가서 돈 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을 놓고 저는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경제가 결국 뭐 1%밖에 성장 안 하는데 수출 빼고 나면 거의 제로 성장인데 내수는 부동산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양극화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많이는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차별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더 모이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신고점을 경신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차별화이자 극과 극 장세이자 이른바 뭐냐면 이게 이 공간의 마태 효과라고 그래요. 마태 효과가 뭐예요? 극과 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막연하게 그러면 아이 끝장났다고 얘기할 기라 내가 그러면 절대적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게 상대적 안전지대를 찾아내는 방법. 내가 사우스 코리아를 떠날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살 부동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내가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세상을 한탄하기보다는 뭐 내가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에 내 자산을 두는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대적 안전지대와 절대적 안전지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절대적 안전지대는 동남아 가시면 되지. 거기 보면 젊은 인구 많잖아요. 예, 잘못하면 빨리 돌아오실 수도 있어.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포대교를 내가 이제 비 오는 날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걸어갔어요. 근데 우산을 장대 우산이라고 써요. 뭐예요? 골프 우산은요 굉장히 넓어 이렇게. 근데 그거 한 2kg 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어깨는 안 젖어요. 여기 무릎 밑에는 어차피 물이 튀니까 네,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젖어요. 근데 내가 일회용 우산을 만약에 쓰고 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양산 같은 걸 쓰고 갔다. 어때요? 다 젖어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바람 불면은 뭐요? 우산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 안전지대와 상대적 안전지대예요.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한 그 비 오는 날 마포대교를 걷는데 어떤 우산을 쓰든 다 젖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 안전자산, 좀 더 덜 젖는. 그래서 마법의 상품을 찾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네. 지혜라는 것은요, 마법의 상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차피 20년 뒤는 일본처럼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안 짓잖아 지금요. 그러면 인구가 줄면 어때요? 수요가 줄죠. 네. 그럼 집값 빠져요? 오르죠. 어떻게 몰라요? 빠지지. 인구가 줄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공급이 더 줄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주면 더 집값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안 해서 문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를 안 해요. 지금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신축만 찾는 세상에. 그러면 입주 물량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야 돼요. 20년 뒤 미래를 2년 뒤에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당군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시절이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당군일에 이렇게 화양연화가 언제 있었어요? 날마다 중국 애들한테 침공당하고 심지어 일본 외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중국 애들이 와 쳐들어와요. 아니면 뭐 일본 애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이런 당군일의 가장 화려한 화양연화가 어디 있냐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좀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중요한 것은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그걸 땡겨서 마치 세상에 뭐 모든 걱정을 다 하는 것처럼 걱정이 없으면 또 걱정을 만들어서 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냥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뭐 내가 그 속에서 한정된 제한된 어떤 환경 혹은 그런 조건에서 나름대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지. 그냥 뭐 거의 청산론도 아니고 뭐 마치 끝장났다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공포론이나 이런 거가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냉철해야 된다. 다만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본처럼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자산 설계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지. 알짜 부동산만 갖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년 뒤를 지금은 오히려 집을 사야 될 때고 네. 5년까지 본다면은 근데 20년 뒤를 본다면은 당연히 집을 안 사도 되죠. 본인의 선택.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지 그러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메리트, 그죠? 상품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보통 부동산이 거의 70~80% 됐잖아요. 그럼 이 비중을 줄여야지 그러면. 언제 정도? 50%로 낮춰야 돼. 부동산 비중. KB 부자 보고서 보니까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55%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대출 내서 집을 샀어.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대출 냈어.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비중이 몇 프로요? 140%예요. 140%.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 자기 플랜을 짜야 되죠. 네. 나는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 쇼크가 이제 10년 뒤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가 10년 뒤에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부동산 비중이 한 80%인데 요걸 내가 한 50%로 낮출 거야.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을 더 싼 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득을 더 얻어가지고 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왜 자꾸 부동산만 무조건 줄인다고 그래? 어떻게 집을 함부로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더 늘려서 이걸 50대 50으로 맞춰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저는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곧 한 5년 안에 저는 50대 50으로 맞출 겁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안 사요, 저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내가 좀 그 가능한 진짜 당신이 이제 부동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부동산 비중을 70%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마지막 데드라인이 70%. 그다음에 뭐 적정한 건 한 50% 정도. 심지어 지금 30% 되는 분들 많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자산 비중이 50% 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50% 어디로 보내요? 글로벌 금융자산에다 배팅하시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집 하나 빼고는 글로벌 금융자산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요. 장기 30년 동안 침체를 겪으면서도 생존했던 비결이 뭐예요? 해외 자산에다가 배팅을 한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 일본 애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금리 올리면 지금 어떻게 될까 싶어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케리 청산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전체 자산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거시적인 측면 혹은 거인의 어깨에서 올라가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수급 불균형이 좀 심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년 뒤를 바라보면은 그때 가면 이제 인구 쇼크가 올 것 같고 일본처럼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집 하나 빼고는 그죠 부동산 비중 50% 낮추고 나머지는 결국 해외 금융자산에 배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글로벌 채권자로서 아마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절이 온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 보고 부동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부동산은 그냥 아파트만 하나 사고 싼 거 하나 사고 그냥 나머지는 글로벌 금융 공부를 해야 부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더만 저보고 또 뭐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 박사님 혼자 드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하나 있어야 돼. 당신이 캐나다에 살든 이탈리아에 살든 아니면 뭐 스페인에 살든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집은 있어야 되고 너무 부채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적정한 소비, 알뜰 소비를 하시고 집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나머지를 이제 결국은 부가가치 생산성이 어디 가든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1.7% 성장이면 이 전부 다 뭐 이 수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수는 거의 제로 성장이라. 앞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들은 다 문 닫아요. 왜냐 우리나라요 인구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고 다 비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밖에 성장을 안 하면은 내수는 거의 성장 안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내수지 외수예요? 부동산 수출해요? 부동산은 내수 기반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산을 배팅하는 게 맞아요? 지금 흔히 말하면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지. 최근에 OECD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월세 살면서 미국에 요번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아이온큐라든지 뭐 리케팅이라든지 리케팅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는 약간 저는 양자 쪽은 조금 아직은 겁이 나는데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은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거면 간이 쫄려가지고 저는 못하겠던데. 그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으로 하시되 전체적인 방향성은 인구 쇼크에 대비해서 그냥 불안하다, 아이고 뭐 두렵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보고 국내 로컬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그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도 뭐예요? 일본도 보면은 도심이 더 오르니까
이 압축 현상 이런 이게 이제 설리마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자산을 좀 배치를 하고 그죠? 나머지는 뭐 좀 더 글로벌 금융 자산에 좀 투자를 하면서 내가 부를 좀 늘려가는 뭐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지혜롭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해보면 뭐예요? 그러면 뭐 요새 외곽에 땅을 산다든지 뭐 임야를 산다, 임야 요새 사는 사람 없죠. 뭐 그렇다든지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심 압축 현상과 반대된 오히려 도심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그 일본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큰 플랜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바로 지금 방향성은 로컬에서 글로벌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그다음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고 다만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종이 자산이기 때문에 태풍 불면 다 날아가요. 부동산은 바위 자산이란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제가 이제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데 금융자산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과연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지 자기의 어떤 그런 심리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 MBTI가 뭔지도 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연구를 안 하면은 다 털어먹습니다. 이 금융자산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을 2개 썼잖아요. 부동산 심리학 책을 썼는데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제가 보면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스킬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멘탈 게임이거든요. 대부분이 멘탈 게임에 다 말려듭니다. 이 폭락 오는 날 보면은 눈동자를 봐도 알아요. 제가 심리학한지 아니면 강심장인지 눈동자를 보면 검은 자위보다 흰 자위가 많잖아요. 자기가 팔기 싫더라도 손가락에 팔고 온다니까요. 손가락까지는 내 의식이 작용 안 해. 이거는 거의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견딜 거냐는 문제예요. 그 멘탈 게임을.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잘하는 분이 계신데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자기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득한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에 대한 공부 아니 주식 공부보다 주식 그냥 S&P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나스닥 100 그냥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보다 인덱스 사면 되는 건데 뭐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펀드 같은 거 들었지만 전부 다 ETF 사니까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없어요. 저는 장기로 들어가면은. 근데 문제는 그게 폭락이 오면은 잘 못 견뎌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디까지 그런 변동성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건지 휘둘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이고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뭐 우상향을 믿어요. 저는 맹신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존니 선생님처럼 아예 그러면 월세 살면서 금융자산 배팅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그건 특수한 케이스.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보통 사람, 그냥 상식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베이스를 두고 자산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세상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만약에 내가 간다 그러면 보통 뭘 탑니까? KTX 타죠. 비행기 타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가용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있잖아요.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일반적인 방법은 KTX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KTX를 타고 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2가지 큰 돈이 뭐예요?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집하고 주식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일부는 예금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근데 요새는 워낙 주식 부인 보니까 그러면 집하고 주식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KTX를 탄다는 것은 내 집을 일단 장만해 놓고, 그죠? 뭐 여기 뭐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일단 장만해 놓고 나중에 뭐예요?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KTX 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살면서 모든 자산을 변동성 자산에다가 코인이나 주식에 넣어 놓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걸어서 서울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게 희귀한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전업 전문가들도 하루 종일 이게 화면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가격은 악마거든요. 나를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의사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배달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에서 한 300번대. 그러나 200에서 300벌면은 자기가요 그렇게 쪼들리거나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주식에다 배팅하고 사면은 너무 이게 감정의 기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 자산에 배팅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집은 내가 이거 바람 불어 안 날아가니까 요 정도는 베이스를 가져가고 남는 돈으로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심리적 불안이 덜한 인덱스 쪽으로 꾸준히 모아 나가면은 나쁠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약간 촐랑대는 스타일이라서 주식 올 배팅하면 아마 중간에 생명 단축형 투자 같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나의 성격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정한 예, 분산. 분산. 예, 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에 조금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좀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미분양이 아니고요. 불 꺼진 아파트. 네. 이미 다 지어진 거. 그러니까 그게 2년 전에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준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게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한 채를 사면은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고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메리트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조건을 보고 사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대출 조건이 들어왔다고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재?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거칠게 말하면은 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집값이 오를 건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준공 때까지 미분양이라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는 거거든. 상품으로부터 일단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면 돼. 일반적으로. 네. 그럼 거기다가 그러면 뭐 더 빨라준다고 해서 과연 사야 돼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지. 그래서 사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도 저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올해 어쨌든 금리를 좀 낮출 거로 보고 네. 그런데 7월부터 DSR 3단계가 이제 들어오는데 지방은 대출 규제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리 인하 영향을 받으면은 오히려 하반기부터 지방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네. 약간은 저는 바닥을 다질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지방에서 이런 중공업 미분양, 가뜩이나 시아파트에 대한 인기 얼죽심 문화니까 사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가격 경쟁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뭐 300가구 이하 나홀로 아파트 사시면 안 돼. 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갖고 와야 되고 통근이 가능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세집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비싼 건 안 돼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을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된다.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싸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은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를 좀 갖춰야 된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으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네. 뭐 영끌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또 집이 안 팔려가지고 힘든 분들이 또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작가 박완서 선생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다. 트라우마가 극복이 됩니까? 그는 소설에서나 얘기하는 거죠. 상흔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이기는 거야. 그냥 견뎌내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요, 저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구책을 찾습니다. 그거 내 집이잖아. 그리고 집 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가격은 밉지만 집은 안 밉거든요. 집에 대한 어떤 애착 혹은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가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런 시장적 가치 혹은 교환적 가치, 마켓 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는 이모션 밸류가 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마켓 밸류 쪽은 내가 실망을 하고 미워하겠죠. 근데 뭐가 대신에 늘어나요?
이모션 밸류가 늘어나잖아요. 정서적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정서적 가치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볼수록 그게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실제로 가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정든 뭐 동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자주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도 보니까 부부끼리도요. 젊었을 때는 많이 싸우지만 나이 들어 안 싸우거든요. 물론 이제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주 보니 그래요. 네. 자주 보면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적 편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뭐 일단은 뭐 안 좋다고 그러면 막 칼 들고 설쳐요. 우리 동네가 항상 최고야. 그건 뭐예요, 그게? 그 당연히 소유 효과에다가 단순 노출 효과가 그 가중되면서 일종의 이제 이모션 밸류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하우스 푸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끌 푸어는 제가 만들어냈는데 하우스 푸어 문제들이 지금 없어요. 우리 2012년에 250만 명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다? 다 해결됐잖아요. 왜? 집값 올랐잖아요. 저는 물가 맞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당분간. 그러면은 이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좀 더 견디면은 충분히 저는 극복이 될 것 같고 시세를 그만 보고 아파트 시세 보지 마시고 이 홈의 가치를 좀 더 내가 비중을 두는 게 더 중요하죠. 아 나는 우리 집은 말이야 여기 막 퇴근하고 나서 집사람이랑 산책하기 너무 좋아. 새소리도 많이 잘 들리고 우리는 초품마야. 애가 말을 횡단보도 안 건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좋은 공간이 어디 있느냐. 집을 사랑하면요. 집 사랑꾼이 되면은 영끌 풀어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사랑하시면 돼요. 가격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 방법이고 매스컴에서 하우스 부어 아니면 영끌 부어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집을 싸게 팔고 나왔을 때의 그 고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집을 싸게 팔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이제 진짜 많이 오른 경우에는 그게 30년 갑니다. 제가 아는 분이 반포집을 10억 주고 파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엘리트 상경 계열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40억 되는 걸 보고 그 4년 만에 약간 우울증 때문에 저한테 오셨죠. 못 견딥니다. 싸게 팔면요. 그게요. 평생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아니 망가의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집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도시 아파트 값은. 아무리 경쟁 성장률 1% 한다 하더라도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장 강한 주택이 대도시 아파트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올라가잖아. 그럼 내가 사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 어디 둘 거냐. 뭐 그에 따라서 그 고통의 어떤 비중은 뭐 경감, 무게에는 어느 정도 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고 자문을 해본 결과 하우스 푸어와 영끌 푸어는 상당 부분이 과장돼 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집을 싸게 던진 분들이 훨씬 고통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장기간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싸게 판 사람은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지만 집을 비싸게 산 사람은 바빠가지고 그 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끌푸어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막상 현장에서 접해보면은 하우스푸어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없어요. 집을 오히려 싸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안절부절 못해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어차피 내가 집을 비싸게 샀지만 기다리면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고 너 사는 또 가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만약에 그래도 고통스럽다면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딱 3가지만 쫙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그러면은 대출 내는 게 너무 무서워. 너무 많아. 부부싸움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내 집을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가시면 돼. 대출이 있으면 또 전세가 안 들어와. 네. 그렇죠? 그러면 내 걸 월세로 놔. 월세는 대출이 있어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더 싼 월세로 가면 돼. 주거의 하향 이동, 주거 다운사이징. 두 번째, 싱글 분들 자꾸 밖에서 저 관리비 많이 내쓰지 말고 가래 합가해 합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요. 괜찮잖아. 그럼 관리비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전세 났으면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 월세를 놓든지 그러면 돈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대출 갚으면 되겠네요.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요? 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저 중도 상환 수수료도 많이 완화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빚을 줄일 수 있느냐? 원금을 줄여야 돼. 그렇죠. 이자를 줄이지 말고. 원금을 줄이면요, 이자가 자동적으로 줄어요. 제가 옛날에 젖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요 2억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6년 만에 다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냐? 대출 이자를 안 갚고 원금을 갚았다고요. 대출 이자는 당연히 갚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네. 달달이 내는 거죠, 그거는. 근데 원금을 줄이면은 이자가 줄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 아들이 그때 한 5살 때인가.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명절날 되면 이제 수금하러 가잖아요. 예? 그 이제 처갓집에서 그때 5만 원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아마 5만 원 주셨을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내가 너한테 약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10년 뒤에 이거를 갖다가 10배로 갚을게. 오.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100만 원은 갚기로 하고 이 돈을 전부 다 대출이자 아. 상환한테 썼단 말이에요. 심지어 3만 원도 갚았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줄더만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단박에 뭔가 이루고 어떤 획기적이고 마법의 어떤 그런 상품을 원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고수익 상품을 원해요. 그거는 반대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금융 소득 쪽으로 특히 해외 글로벌 금융 쪽이 여전히 고수익인데 한국보다는 대신에 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환에도 노출이 되고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수익은 고통의 위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이 많았다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만 잘 가려도 이 현자라고 그러거든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대출이 많아. 그러면 제가 이게 주거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합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이제 갚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대출 이자를 안 갚고 대출 원금을 안 갚고 그러면 내가 미국에 투자해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더 위험한 거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대출을 갖고 나서 어느 정도 갖고 나서 나중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해도 늦지 않고 미국 주식은 어차피 돈을 못 빼는 연금저축 같은 건 돈을 못 네. 빼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 1년에 뭐 그러면 내가 많이 안 하고 400만 원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출 이자를 깎아 나간다는 거지. 그냥 돈을 다 빼가지고 그러면은 원금을 안 갖고 그러면은 물론 요새는 원리금 균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원금을 줄여야 되지. 내가 그러면은 내 재산을 돈을 더 불린 욕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변동성이 강한 자산에다가 배팅하는 게 그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심리학에서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적 회계라고 그래요. 네. 이 회계를 이게 다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5만 원 되면 갑자기 큰 돈 생긴 것처럼 막 돈 팍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내 전체 회계로 보면은 내가 돈 번 돈이나 아니면은 로또로 번 돈이 똑같이 5만 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런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 빚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은 고통의 본질이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이죠. 그럼 이거 줄여야지. 투자보다 대출 상환이 훨씬 더 우선순위를 놓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 필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주식이 필수인 시대로 돌아섰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내 집 마련을 연끌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뭐예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내가 원리금을 갚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완전한 내 집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뭐 내 집은 안방이었고 나머지는 은행집이었는데 이제 완전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오르고 이런 약간 선순환적인 어떤 약간 전공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투자가 유행했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그냥 전월세 살면서 더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회 전략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비트코인을 뭐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자랑하던데 4천만 원으로 뭐 1억 5천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네. 다른 데서 훨씬 더 파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우회 전략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30대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17%가 주식이나 채권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문 자체도 이제 틀리죠. 그러면 집을 언제 사요? 그거는 이연걸 매수할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올해 뭐 1분기가 좋냐? 이연걸 매수하려면 상반기 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다만 가격을 보고 사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부가가치 생산성이 큰 글로벌 금융자산에서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 집 장만할 거예요. 이런 부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집 언제 사요? 시기가 없는 거죠. 그럼 돈 모으면 사 임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런 경향성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앞으로 아마 또 이런 흐름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흐름을 좀 지나치게 막 경박스럽게 따라갈 필요는 없죠. 뭐 유행을 그렇게 막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트렌드라든 이런 쪽에는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패스트팔로우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고수기로 갈수록 나의 어떤 심리적 안정성, 그다음 멘탈 관리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면은 하루 아침에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준칙이라고 하면 되죠. 수익은 위험과 비례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 좀 경험을 쌓아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베팅 하시면 안 돼. 목숨 걸고 투자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고수익이라도 생명을 단축해 가면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머리카락이 탈모되면서까지 투자하시는 거는 반대.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나의 방식은 뭐냐. 과거에는 부동산 전문가 만나면 올해 1월 달에 사요, 2월 달에 사요, 상반기에 사요 물어봤지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주식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나중에 한 3억 모이면 그때가 그 집 사. 아니면은 뭐 5억 모이면 집을 사. 그러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획일화된 질문이 별로 가슴에 안 닿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 그걸 찾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